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2022년도의 현재 시점에서 세금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도 뭔 소리인지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사를 잘 작성된 기사를 보면서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하면서 전반적인 세금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누군가 주택이 몇 채인지 물어본다면 어떤 세금을 계산하려 하는지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맞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어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일단은 소득세법에 적용되는데 취득세에서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법에서는 적용되는데 청약법에서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 포함이 되고 어떤 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수가 이번에 취득세에 포함이 되나요? 주택수가 이번에 양도세에 포함이 되나요?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또 청약할 때는 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무주택 취급을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큰 혜택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있어 주택수 계산 및 주택 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자, 어렵지 않죠? 내가 주택수가 몇 개인 거냐는 내가 언제 취득했냐, 등기를 언제 쳤냐, 계약일이 언제냐 이런 거 다 상관없고요. 양도하는 현재 내가 매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잔금일, 그때 양도일이죠. 그날 기준으로 너 주택이 몇 개 있니를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계없이, 자, 건축물 대장상이든 등기부등상이든 이런 공부상에 관계없이, 서류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상가를 얻었어. 근린상가를 얻은 다음에 거기다가 주거를 하고 있어요. 내지는 공장을 얻었는데 거기에 잠깐 주거를 쓰고 있어. 그런 것들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안 된다? 양도소득세법상에서는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공부상 상가인데요? 주거용으로 쓰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 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상 현황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네가 정말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주택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세금마다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는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3주택자입니다. 4주택자에서 오피스텔 구입하려고 합니다. 중과세예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4.6%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는. 왜? 오피스텔이니까. 예, 거기서 빌라를 사거나 아파트를 산다. 당연히 12%를 받겠죠. 그러나 오피스텔은 그냥 4.6%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오피스텔은 왜냐?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거주 목적으로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주택수에 포함한다. 지금 상가나 공장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은 주택으로 보는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주택으로 안 보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거는 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와 양도세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또한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자, 2021년 이후 신규 취득분의 하나.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권리잖아, 권리. 내가 실질적으로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20층을 분양받았는데 저희 가서 현장 보니까 지금 5층까지밖에 안 올라와 있어. 내 건 어디에도 없죠. 물리적 현황으로는 내 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세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너 그걸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단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 이후 구입분부터 1월 1일 이후 구입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언제? 양도세 계산할 때. 자, 그래서 입주권 그 자체로는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다주택자 중과 적용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입주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택의 입주권은 확실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주택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땡겨서 주택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그게 안 돼요. 오피스텔은 지금 공부상으로는 주택이 확정짓지 않았죠. 나중에 사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택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주권 상태에서, 분양권 상태에서는 넌 주택으로 나중에 쓸 거지? 그래서 주택으로 봐야 돼 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완공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완공되었을 때 주거용으로 쓴다면 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분양권은 오피스텔과 주택이 다르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 19가구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 전체가 하나에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자, 660제곱미터만 200평 정도가 되는 거고요. 3층 이하이면서 19가구 이하인 것들이 다가구 주택의 요건이에요. 이거를 다가구 주택이 뭔지 아시죠? 그냥 생긴 건 다세대 주택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처럼 집합 건물로서 하나의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주인이지만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고요. 뭐 공동명의는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한 사람의 소유고 각각의 세대별로 별도의 구성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각각의 세대별로 별도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주택 거주를 하고 내지는 뭐 전체를 다 임대를 주는 형태, 그런 건 다가구 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시 한 개의 주택으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혹시 이런 거 많죠? 4층에 옥탑방이 있다면, 자, 지금 3층 이어야 되는데 4층이 돼버렸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 요건이 불충족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가구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각 호마다 주택수로 계산돼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동명의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로 보며 지분이 단 1%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의 공동소유라면 1주택으로 본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일세대원, 나와 뭐 아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뭐 지분이 어떻게 돼 있던 간에 이건 공동소유예요.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랑 친구랑 이걸 구입했다. 이거는 그 동일세대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각각의 지분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너도 한 채 나도 한 채라고 판단한단 말이죠. 세법에서는. 자, 그리고 종부세에서는 인별과세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개인별 과세입니다. 개인별 과세다. 그래서 부부 공동 소유라고 하더라도 각각 1주택 소유로 보고 주택수 계산을 합니다. 자, 양도세는 내가 한 채, 부인이 한 채 갖고 있어도 결국은 1세대 2주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대 기준이니까. 그런데 종부세는 개인별 기준이에요. 나도 한 채, 아내도 한 채가 되는 거예요. 각각을 별도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임대소득세 같은 건 부부 기준이고, 종부세 같은 건 뭐 인별 기준이고, 양도세 같은 건 세대별 기준이고, 이게 기준이 뭔지도 잘 여러분들이 세법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이게 개인별 과세라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은 같은 세대일 경우, 부부 공동소유일 경우에 그러면은 이거는 1주택 혜택을 봅니다. 지금 종부세에서도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1억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동명의라고 해서 2주택으로 보고 나서 안 해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청합니다. 우리는 각각 50%, 뭐 40이든 60이든 이렇게 각각 돼 있긴 하지만 부부예요. 우리는 그냥 한 주택으로 처리해서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각각을 분리해서 해서 좀 불합리함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동 상속주택. 자, 상속주택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지금 아까 보시게 되면 1%라도 갖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했는데 상속주택은 그게 아니에요. 상속주택은 딱 한 사람, 뭐 40%, 30% 이렇게 나눴다. 남매가. 그랬을 경우에는 40% 갖고 있는 사람을 상속주택을 받은 걸로 하고 나머지 주택수에서 빼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 원래는 40%, 35%, 25% 이렇게 나누면 깔끔한데 뭐 35%, 30%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럼 35%짜리가 둘이잖아.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둘일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상속받은 걸로 합니다. 근데 거기 전세가 들어있어서 그리고 상속받은 자들이 거기에 다 살고 싶지 않아 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연장자순, 오빠, 언니, 뭐 형, 누나 이분들이 먼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분이 똑같고 거주한 자가 없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상속주택이 여러 채라면 그걸 전부 다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일반주택으로 봅니다. 이거 뭐 상속주택을 그럼 난 이걸로 상속주택 할 거야 라고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요건이 있어요. 뭐 소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가장 긴 거, 뭐 마지막까지 거주한 거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속주택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주택으로 보는 거. 그리고 소수 지분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랑 다르죠? 소수 지분자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지분 설정에 따른 절세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는 상속 후 5년까지는 주택세에서 제외. 자, 지금 우리 뭐 얘기하냐면 취득세 얘기하는 겁니다. 취득세. 취득세에서는 상속 후 5년까지는 주택세에서 지금 여러분이 주택이 있으면은 조정이냐 비조정에 따라서 3주택제, 2주택제부터 세금이 8%, 10% 올라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속주택은 투기 세력으로 내가 그 주택을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빼준다는 겁니다. 근데 평생 빼주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5년 이후부터는 역시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는 양도세와는 좀 계산법이 다르죠. 양도세에서는 일단은 상속주택을 받으면 상속주택 외에 일반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있는 걸로 보질 않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그런데 만약에 상속주택부터 먼저 판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상속주택부터 먼저 팔게 되면은, 이것도 5년 내 팔게 되면은 대신에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중과세는 안 돼요. 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데, 일반주택부터 먼저 판다 그러면은, 사실 상속주택 없다고 보고, 일반주택 먼저 팔게 되는 거 1세대 1가구 비과세를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주택이 아니라, 난 꼭 이거 갖고 싶어. 상속주택을 먼저 팔고 싶다. 그러면 5년 내 팔게 되면은, 이거는 중과세는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일반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5년 내로 팔게 되면 상속주택은 중과세는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해되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가주택인데요. 이것도 좀 이번에 바뀐 거예요. 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자, 상가주택이라는 건 뭐 1층에 상가가 있고 2, 3, 4층 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상가 면적은 한 층이고 2, 3, 4층이 주택 면적이니까 주택 면적이 더 크잖아. 이럴 경우에는 상가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됐어요. 어떻게 개정됐냐면 2022년부터는 상가주택 전체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시, 12억 원의 기준이 뭡니까? 양도세,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구간이죠. 자, 12억 원을 초과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본다는 겁니다. 주택법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그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12억 원 미만, 내가 팔았는데 9억짜리야, 10억짜리야 이런 것들은 뭡니까? 주택법이 더 크게 되면 전체를 다 비과세 받아서 세금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그런데 내가 팔았는데 15억을 팔았어. 그러면은 전체 그 중에서 주택이 60%고 상가가 40%면 기존 같으면 주택이 더 크니까 무조건 전부 다 비과세 받았습니다. 12억 원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주택의 60%까지만 비과세를 받고 12억까지 비과세 받고 상가 부분의 40%는 그냥 과세를 내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12억 원 이하하는 것들은 기존처럼 주택 부분이 더 크다. 그럼 뭐 전체 다 비과세. 12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상가는 상가 세금, 주택은 주택세금을 내는 거예요. 훨씬 좀 손해를 본 거죠. 좀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자, 상가주택은 전체 양도하더라도 상가주택을 따로 양도세 계산하는 셈이다. 12억 원 초과된 것들은. 그럼 개정 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아서 이거를 상가주택 전체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유리했는데 지금은 주택 그 부분만 받게 되니까 다소 불리해진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본인 토지 위에 타인명의 주택이 있어. 이런 경우 드물긴 한데, 어쨌든 내 땅 위에 다른 사람 주택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세에 포함되지 않죠. 내 거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 있기 때문에. 토지만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세대원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내 거고 부인 거,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세대원이라면 토지 소유자는 비과세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겠죠.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를 활용해 낡은 주택의 경우에 멸실 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시골에 그 주택이 하나 있는데 집도 가격도 안 오르고 좀 쓸모도 없는데 주택수만 포함돼서 내가 서울집 팔려는데 방임한데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팔리지도 않아.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헐면 돼요. 건물을. 헐면은 토지야. 그러면 주택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다만 취득세에서는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용 부속 토지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에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포함 안 되는 건 뭐고? 소득세고. 이렇게 다 적용이 다릅니다.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세종시를 제외한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지방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저가주택. 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중과세 적용되는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수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에 5억짜리 아파트예요. 이거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될 수도 있다. 왜? 이거는 시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5억 원짜리만 기준시가 2억 8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시가 3억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단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게 중과세를 배제하는 주택용 그 조건이 따로 있고요. 비과세를 배제하는 주택용 조건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30분짜리니까 그런 거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걸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예요. 주임차 등록을 하더라도요, 그거는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 당연히 포함돼요. 자, 요건 충족 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에 해당은 돼요. 그죠? 주택임대사업자 내서 내가 임대기간 다 채웠어. 그거는 내가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그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를 받는 거죠. 이거 비과세 아닙니다.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일반 과세는 될 수 있으나, 내가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니까 주택세 포함 안 되지 않아요? 아니라고요. 그게 다 포함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일 뿐, 주택임대사업자를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을게, 너희 일반 과세 할게, 너 주택 몇 개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비과세 판단 시에는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용 주택이 없는 걸로 간주를 하죠. 뭔 내용인지 아시죠? 내가 5채가 있는데 4채를 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한 채는 거주주택이야. 거주주택 2년 거주를 했어. 그리고 나중에 매도할 때는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그 의무기간을 다 채운다면 하나에 있는 나의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밖에도 비과세 판단 시 제외된 주택은 이사, 결혼, 동거, 병양 등의 일시적 2주택. 뭐 이사는 여러분 잘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결혼이나 동거, 병양에 따라서도 일시적 2주택인데 이건 기간이 다 틀립니다. 합가, 결혼 합가 이게 아마 5년인가 그럴 거고, 동거, 병양은 10년. 10년 정도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늘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었던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주택 등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세법은요,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너무너무 헷갈리고 무슨 소리인지 지금은 알 듯 하다가도 돌아서면 까먹고 이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봐줘야 되는데 뭐 조금 알만 하게 되면 계속 또 세법이 바뀌죠. 그래서 지금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세무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고 의견이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복잡한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법이 그런 걸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기사 하나 있길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봤고요. 세법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만 나중에 언제 매도할지, 그리고 착각하게 되면서 팔고 나서 아이쿠야 하면서 세금 많이 내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할 때나 뭐 매도할 때 뭐 세무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셔서 내가 올바르게 세금을 계산한 것이 맞는지를 판단하시고 매도하시는 게 좋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